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은 대출 시 발생하는 비용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내셔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대출 실행하는 당일날 통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일날 통장에 돈이 없어도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내 대출을 내 맘대로 갚지도 못하냐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 상담이 끝나면 이런 재비용들이나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끝냅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정리해 드렸던 내용들을 이 영상에 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총 4가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중도 상환 수수료, 두 번째가 수입 인지세, 세 번째가 보증료, 네 번째가 근저당 설정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인 중도 상환 수수료와 수입 인지세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담보대출 모두 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고, 네 번째 근저당 설정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도 상환 수수료는요, 이제 은행원으로서 저부터도 개념을 정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시면은요, 대출거래 약정서를 쓰시게 되었고, 거기에 대출거래 약정서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중도 상환 수수료는 상환 원금에 은행에서 정한 퍼센테이지를 곱하고요. 거기에 잔존인수를 곱하고 대출 기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요. 점점점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중도 상환 수수료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출 기간, 즉 여기 보시면 산식에서 보시면 이 대출 기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대출 기간은, 즉 만약에 이 대출 기간이 20년, 30년인 담보대출 경우에는 그럼 계속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 기간이 1년인 신용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약정서 뒷면에 중도 상환 수수료 조항을 쭉 읽어보다 보시면은요, 3년 이상의 대출 기간인 상품은 최대 대출 기간을 3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보통 20년, 30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3년까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3개월 전부터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되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까지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고, 2년 9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후로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지 않고, 그 3년의 3개월 전부터도 이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2년 9개월 되는 시점, 그러니까 2년 8개월이 끝나는 시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 어떨까요? 신용대출은 일시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1년이고 1년마다 대출을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출 기간이 1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답은 대출 만기를 1년으로 보고 대출 만기 3개월 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보통 대출을 1년 식으로 해서 쭉 10년까지 연장을 해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제 1년 이렇게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1년 만기되는 3개월 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이 3개월 동안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을 다시 하시게 된다면 이제 다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잔존 일수에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지고 대출 만기인 3개월 전부터는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장을 하시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고 3개월 전부터 안 나오고 그리고 3년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 나오고 그래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고객님들이 보는 눈빛이 바뀌세요. 아, 이 은행원이 나한테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줬구나 이렇게 만족을 하시거든요.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받는 주체는 은행입니다. 은행의 수익이에요. 자, 이거는 은행이 약간의 페널티 같은 성격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대출 기간 전체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이 고객이 대출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필요 없는 비용을 이제 쓴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페널티 성격으로 고객한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비용은 수입인지세입니다. 수입인지세는 말 끝에서 이제 세자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세금이에요. 은행이 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을 너희가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좀 차등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시면은 7만 원인데요. 그걸 반반 부담하니까 고객부담은 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15만 원인데 이걸 반반 부담하니까 고객은 7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보증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보증료는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게 이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전세자금 대출에서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자,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제외하고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채권 보전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담보는 크게 부동산과 보증서로 나눕니다. 부동산이 담보가 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는 거고요. 보증서를 담보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서 담보 대출인데요. 보증서 담보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가 있어야지 비로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서는 우리가 너한테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니까 그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를 달라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게 보증료고요. 보증료는 고객이 보증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제 보증료율은 상품에 따라서 다르므로 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또 보증을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부합하시게 되면 보증료율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연납을 하거나 일시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시납하는 거를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는 해요. 이유가요. 일시납이 하는 것이 보증료가 할인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납을 해서 자동이체를 걸지 않으면 1년이 지나서 은행에 요걸 내려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만약에 이제 자동이체를 걸었다고 해도 1년 있다가 자동이체 되는 금액에 의해서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보증료가 또 빠지니까 갑자기
빠지는 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화가 와서 왜 갑자기 이 금액이 이렇게 늘었냐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게끔 저는 일시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는 해요. 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 비용 및 국민주택 채권 비용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비용들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 설정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필요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다 보니까요.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거 설정된 것을 말소하는 것은 고객의 부담인데요. 이제 한번 설정해 둔 것은 이제 대출을 갚아도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똑같은 대출을 다른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시면은 그 근저당 설정을 유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용을 하고 원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갚는다고 무조건 근저당을 말소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원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참고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이 대출을 다 갚으면 그전에 설정해둔 것을 말소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자, 근저당 설정 비용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이고요.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에 한 필지가 추가될 경우에 이제 추가 비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면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정 등기를 하는 등기소에 이제 근저당 설정을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것들 증빙하는 거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매입을 하고 바로 팔기 때문에 부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입을 하고 바로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파셔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유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유한 사실을 까먹고는 되팔지 않아서 그냥 잠자는 채권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관리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국민주택 채권 매입했다가 바로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매입을 해가지고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차액으로 돈을 조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사가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법무사 계좌로 이 돈을 입금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제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왜 법무사한테 이거를 내가 돈을 넣어줘야 되냐고 이렇게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고는 하시는데 전화를 주시고는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 업무를 대행해 드리지는 않고 법무사가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계좌로 넣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나오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